네, 건강을 책임져줄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오늘은 강군철 구강외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우리가 치과를 가게 되면요, 이를 뽑는다든지, 뭐 틀니를 한다, 뭐 보철을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네. 치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보시는 과도 또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의과에 내과, 외과,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있듯이 치과에도 교정과, 보철과, 그리고 치주과, 구강외과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과별 전문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증상별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요. 치과에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 강 원장께서는 지금 구강외과 전문의로 돼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수련 과정에 이건 언제쯤 정하게 되나요? 구강외과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네네.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구강외과는 주로 네.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구강외과는 치과의 외과 파트로서 네. 구강 내 연조직에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네. 보통 악골에서 생기는 구강암이라든지 혀 밑에 그런 구강암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니 발치에서부터 주걱턱 같은 악교정 수술도 할 뿐만 아니라 구강저, 혀 등에 생기는 구강암까지 수술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아, 저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뭐예요? 사실 가장 가기 싫은 병원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예요. 치과. 너무 그럴 수 무서워가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뭐 좀 이렇게 잇몸이 자주 좀 부어 있기도 하고요. 양치하다 보면 피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막 뭐 입안에 뭐 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전 이게 그냥 내가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렇구나. 피곤해서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것도 구강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환자분들의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강범위한 입안 질환이 보통 구강 내에 생기는 구강 궤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강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재발도 잘 되고 네.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통증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초기에 구강 궤양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피곤할 때 보면 입안이 헌다거나 뭐 물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강 질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뭐 딱히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다기보다는 네.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기를 늦춘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치과 공포로 인해서 치과 방문을 꺼려한다든지 이런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치과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꼭 아파야만 간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간다는 경우라면 굉장히 많이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낭종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좀 진료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부터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꽤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를 방치해두면 처음엔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평소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구강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치아 낭종은 치아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겨 점점 고름이 차올라 붓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낭종이 입, 얼굴, 턱, 목구멍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기를 막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자연 치아보다 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흔히 네. 우리가 또 광고에서 이러잖아요. 네.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네. 어떻게 표현했죠? 네. 예. 씹고 뜯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네. 예, 잘 살려주셨어요. 그만큼 치아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치아 관리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사회자님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저는 삼시세끼 먹고 빨리 이를 닦자 네, 이건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 나의 치아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은 아프거나 끝까지 버티다가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몸의 통증에 관심을 갖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관리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내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겁나고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약 하나 주면서 일단 약 먹어. 일단 약부터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원장님 구강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통증의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드시고 나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다 병이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병을 더 키우거나 치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제가 치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바로 진통제를 먹고 아, 좀 괜찮네. 이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아프다가 다음 날에 이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진통제 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금 없애거나 좀 지연하는 효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통제로 인해서 이 진통제가 치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보통 저희가 광고에서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뭐 잇몸이 좋아진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연기하는 정도 아니면 네. 초기에 염증을 잡아주는 정도 역할만 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치과 가는 것이 공포스럽고 두렵겠지만 네네.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두렵다고 미뤘다가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하고 더 많이 네.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네.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냥 방치하기 때문인데 네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 시기를 놓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61세 여자 환자입니다. 상하 우측 부위에 오래된 크라운에서 냄새가 나거나 음식물이 낀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공포로 인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보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크라운을 제거한 후에 평가해 보기로 했더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은 연화의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서 내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의 오래된 크라운의 경우입니다. 이분 또한 크라운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물이 낀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지만 수년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치과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고 미루다가 2년 뒤에 제거해 보는 사진과 같이 앞에 치아는 건강하였지만 뒤에 치아는 치은 연화의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35번 치아식 하악 좌측 제2 소구치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치통이 생기면 특히 이 젊은 세대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네. 계속 참으세요. 근데 계속 앓고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자녀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원장님 충치가 심할 때는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발치를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충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 번째로는 신경치료 등을 통해서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아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방치되거나 충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때에 따라서는
방치되거나 오래돼서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먼저 방문드릴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들의 경우는 어때요? 저도 7살 아들이 있는데 충치가 생겼거든요. 생기죠. 근데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어차피 빠질 이 같으면 그냥 살짝 그냥 미루다가 빠지니까 네. 같이 제거가 되지 않을까. 우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있고 영구치가 같이 혼합 치열기라 그래서 유치, 영구치가 공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를 빠질 때까지 그냥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면은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영구치에도 충치를 생길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옆에 치아가 썩었다 그래서 그 옆에 치아까지 같이 썩는 경우는 드물지만 음식물이 낀다든지 그 충치로 인해서 충치 세균이 옆에 치아까지 전이가 되면서 같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앞당겨야 합니다.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치아 관리에 소홀할 경우 충치는 기본이고 이제 다양한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치주 질환의 원인이 결국 우리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 및 잇몸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급속하게 치조골 등이 흡수되거나 염증이 발생해서 붓고 피가 나는 등의 병적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근본적인 스케일링, 가장 기본적인 치료겠죠. 네.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염증이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치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환자분들 중에 치주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하악 우측 제2, 1, 2 대구치 부분에 치주염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사진을 봐서는 뭐 어디에 치주염이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잇몸이 좀 붓고 피가 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치료하고 계속 지켜본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그 옆에 치아까지도 그 앞에 치아까지도 치주염이 진행되었지만 환자분은 그래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잇몸 치료하고 연명 치료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앞에 치아, 뒤에 치아까지 모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자분이 하나의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접치 2개의 치아까지 발치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보통 치아를 다 빼고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잇몸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주염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환자분이 좌측을 치료하면서 우측 치료를 미루신 경우입니다. 47번 치아, 즉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빠져서 없는 치아인데 그 대합되는 위의 치아가 대합된 치아가 없으면 보통 위의 치아가 밑으로 정술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정술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치아 주변으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음식물이 끼게 되면서 치주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치주염이 발생하면서 앞에 치아, 뒤에 치아까지 같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하나의 치아가 빠진 것을 복구하지 않다가 대합되는 치아, 그 주변 치아가 모두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치과를 가야 할 것 같고 네. 살면서 진짜 치통만큼 참기 힘든 통증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오른쪽 이쪽 얼굴이 너무 아프더래요. 극심한 통증이 막 느껴지더래요. 막 네. 광대뼈 쪽도 아프고 어금니도 아프고 송곳니도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충치 치료 당연히 했고요. 임플란트 치료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프더래요. 그래서 오. 어금니를 뽑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더래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거는 치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건가요? 네,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 통증이라든지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통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네. 3차 신경통이 치통하고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3차 신경이라 하면 뇌 신경에서 분지한 신경절이 얼굴 쪽으로 주행하는 신경인데 그 양상이 치통하고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아가 아파서 신경 치료를 하고 또
또 아파서 발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라든지 신경과 협진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치통인지 3차 신경통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별하지 못해서 생긴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런 비용들도 생각해 보면은 우선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어떻습니까? 치아 낭종이란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이건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치아 낭종이라 함은 구강 내에 생긴 물혹 또는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혹의 원인이 치아에서부터 유발된 경우 치성 낭종이라고도 하고 아무리 양성 종양이라 할지라도 치아의 동요도를 증가시키고 치아 주변에 악골 부위까지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낭종이 좀 무서운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네네. 낭종이 있으면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낭종의 증상으로는 원인된 치아의 통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고름이 차고 얼굴로 퍼지면서 얼굴 쪽에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산물이 분비되다 보니 입안에서 짠 액체가 느껴지기도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여드름처럼 짜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일단 그대로 도는 게 왜 계속 막 뭔가 짜고 짤 싶고 수가 있나요? 너무 입안에 아플 것 걸? 같아. 뭔가 이렇게 막 누르게 되고 네. 네. 안 그대로 되죠. 둬야 됩니까? 어떻게 안 해야 됩니까? 되죠. 우선 환자분들이 그거를 짜고 째는 것보다는 원인된 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먼저 방문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 원장님을 먼저 뵈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치아 낭종 들으니까 저희가 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랑니 주변이나 혹은 왜 충치가 있는 부분에 뿌리 끝 보면은 염증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혹시 이게 또 치아 낭종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충치로 인해 생긴 치수염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치수염으로 인한 그 세균들이 치아 머리 쪽으로는 폐쇄가 되어 있고 뿌리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근단 부위, 뿌리 쪽으로 염증 세균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하는 것이 치근단 낭종입니다. 그리고 매복된 사랑니 부위에서도 치성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과 관리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럼 이 낭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나타나야 아, 내가 낭종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좀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없나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진단할 수는 없고 일단은 얼굴이 조금 붓는다든지 좀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환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서 짠 액체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치과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CT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상태가 안 좋은 나 낭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낭종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낭종의 치료 방법은 첫 번째 낭종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낭종 제거 수술을 하면 낭종의 이장된 상피와 연관된 치아의 발치까지 포함한 경우가 많고 다소 광범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축 및 병소의 전이를 막아주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너무 크거나 그리고 연령대가 어리다면 직접적인 제거보다는 감압술을 통한 낭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베개 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에 낭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풍선에 바늘을 꽂아서 풍선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듯이 환자분의 낭종 안에 튜브를 삽입해서 조금씩 낭종의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낭종이 너무 심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이 뭐 어렵진 않을까요? 아무리 양성 종양이라 할지라도 낭종 수술 또한 수술입니다. 낭종의 사이즈가 크다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은 저희가 보통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작다면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또한 낭종입니다. 근데 원장님 요즘에 임플란트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쵸.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연 치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본래 치아는 아니니까 치주염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임플란트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도 임플란트 씹었습니다. 어.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직접 하셨나요? 직접 이렇게요. 제 친구가 해줬는데 네.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물론 임플란트 또한 이식된 나의 자연치와 똑같은 존재라 보시면 됩니다. 자연치에 생기는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또한 자연치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럼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악의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분인데 5년 만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임플란트를 모두 발거하고 내 뼈와 인공뼈를 섞어서 뼈 이식을 하고 자아골을 이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번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다시 임플란트를 뺐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금도 굉장히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치과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내원하십니다. 이런 내원과 동시에 환자분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까 낭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치아 낭종은 저절로 터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치과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터진다고 하는 것은 낭종이 터져버려서 잇몸 밖으로 삼출물이 배출되는 현상인데 삼출물은 배출됐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낭종에 이장된 상피는 그대로 구강내에 있게 됩니다. 치과에 방문하셔서 낭종에 이장된 상피까지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여야만이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자주 받게 되면은 네. 오히려 치아 부분이 뿌리 쪽이 더 시린다거나 또 기구로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를 막 이렇게 긁어내기 때문에 그 치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가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지 치아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케일링 한 후에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균의 번식지였던 치석이 치아와 잇몸에서 제거됨으로써 뿌리 부분이라든지 눌렸던 잇몸 부위가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지 시간이 지난다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시리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미룬다든지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 즉 치주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니에 관해서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이 사랑니를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빼야 될 것인지. 네. 만약에 뺀다면 이게 언제 빼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랑니라고 하는 것은 보통 18세에서 20세 이 사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치아가 맹출되면서 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사랑니를 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랑니를 뺄 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또한 많습니다. 뭐 붓고 피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온 현상이겠지만 사랑니 밑에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니를 빼고 난 다음에 하치조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적인 치유 과정 중에 신경 손상에 의한 하악관 마비 같은 지각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온다면은 영구적으로 입술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사랑니를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을지는 환자분의 선택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아프다면 뽑아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치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강군철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